조계의 계획에 가담하는 원소의 삼형제와 오용. 실은 내가 이 몇 해 동안 조보정의 근처에서 훈장 노릇을 하는데 요새 듣자하니 큰 재물이 그 사람 손에 흘러든 모양이오. 그래서 내가 당신네와 상의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오. 그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어떻겠소? 그건 안 됩니다. 그분은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탐내지 않는 호환인데 우리가 그분의 일에 해방을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천하 호환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원소이가 막아버리니 오용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네 형제들의 심지가 어떨까 했는데 알고 보니 과연 사람을 아끼고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오. 당신네가 과연 일심협력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실정을 다 말하리다. 나는 지금 조보정 댁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당신 형제들에 관한 말을 듣고 나를 시켜서 당신들을 정해 의논하려고 하오. 우리 삼형제는 참말 털끝만치도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아마 조보정나리가 무슨 큼직한 벌이를 하려고 선생을 보내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삼형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은 술로 맹세하리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앙을 받고 모진병에 걸려 비명에 죽고 말 것입니다. 원소이가 말하자 원소와 원소칠은 손으로 목덜미를 툭툭 치면서 외칩니다. 이 한가슴에 더운 피는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맡기렵니다. 여기 세 분이 있지만 내가 심술이 나서 당신네를 떼어내려고 온 것은 아니오. 이 일은 정말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기에 찾아왔소. 지금 조정에 있는 채태사의 생신이 오는 6월 15일인데 그 사흘되는 북경대명부의 양중서가 생신예물로 10만 관어치의 금은보화를 장만해서 보내기로 되어 있어. 유방이라는 호환이 깊숙한 골짜기에서 그 부리의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한평생을 편안히 살아보자고 제안했소. 이번에 생선을 산다는 핑계로 세 분을 청해서 의논하고 그 일을 성취해보자는 것인데 당신들의 의향은 어떻소? 오용의 말을 듣고 원소호가 하다뿐이겠습니까? 소치라, 내가 전부터 뭐라더냐? 라고 하니 원소칠은 벌떡 일어서면서 말합니다. 평생 소원을 이제야 풀게 되는구나. 가려운 데를 긁어준 들 이렇게까지 시원하려고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떠날까요? 세 분이 기왕 가시기로 작정한 바에는 내일 우경에 떠나서 우리 함께 조보정 댁으로 갑시다. 그 소리를 듣고 원씨 삼형제는 몹시 기뻐하였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나서 원씨 삼형제는 오용을 따라 석갈촌을 떠나 동계촌으로 향합니다. 하룻길을 걸으니 조 가장이 보였고 멀리 회화나무 아래서 조계와 유당이 기다리는 것이 보이자 오용은 원씨 삼형제를 데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 인사를 시키자 조계가 매우 기뻐합니다. 과연 원씨의 영웅은 명불허전이 확실합니다. 우선 장원에 들어가 이야기합시다. 조계는 오용과 함께 도착해 인사하는 원씨 삼형제를 반갑게 맞으며 그들을 장원 안으로 안내해 후당으로 들어가 주객이 자리를 갈라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용에게 원씨 형제에게 다녀온 전후 사연을 듣고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돼지와 양을 잡게 하고 소지도 마련하도록 하자 원씨 형제들은 조계의 사람됨이 소탈한 것에 쫓해하며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오래전부터 호환을 만나 사귀고자 했는데 그런 호환이 여기에 계셨군요. 오용 선생께서 이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호환과 사귈 수 있었겠습니까? 6사람은 저녁을 먹은 후 밤 늦게까지 술을 곁들여 이야기했고 이튿날은 날이 밝자 호원 별당 앞들에서 지정과 죽선말을 벌려놓고 간밤에 삶아놓은 돼지와 양고기를 차려 소지를 올립니다. 조계가 원씨 형제와 함께하게 된 것을 하늘에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였고 다들 저마다 맹세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부정한 것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것을 이릅니다. 죽산마는 매우 두꺼운 널로서 정자 모양의 틀을 만들어 박아놓고 붉은 대로 말의 몸통 모양의 종이를 발라 잿빛 물감을 칠하고 말총으로 갈기와 꼬리를 만들고 눈알이 움직이게 만들어 그 틀에 올려놓고 2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에 실어 끌게 한 것을 이릅니다. 양중서는 북경에서 백성을 괴롭히고 약탈한 재물로 장인의 생일을 경하려고 동경으로 예물을 보낸다는데
그것은 불의 재물이올시다. 우리 6사람 중 만일 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천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니 신명께서는 통찰하옵소서. 6 호걸들이 별당으로 들어가 재물을 올려다 놓고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하인이 들어와 문 밖에 웬 도사가 와서 보정나리를 배웠고 동냥을 하겠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알립니다. 내가 지금 손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도 너는 어째 그리 눈치가 없느냐. 쌀이나 서너 되 주어서 보낼 것이지 일부러 들어와 내게 물을 게 뭐냐. 그러자 하인은 자기가 쌀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보정을 만나 뵙겠다고 한다고 하자 조개가 쌀이 적어서 그런 모양이니 쌀을 서너 말 더 주고 나는 지금 손님을 접대 중이라 만날 여유가 없다고 이르라고 합니다. 하인은 조개의 말을 듣고 도사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는데 잠시 후 그 하인이 다시 들어와 말합니다. 도사가 쌀을 서 말이나 주었는데도 가지 않고 자기는 일청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동냥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정나리를 만나기 위해 왔으니 꼭 나리를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개가 하인을 나무라며 다시 말합니다. 이놈아, 너는 그만한 대답도 할 줄 모르느냐. 오늘은 정말 짬이 없으니 다른 날 오면 그때는 보정이 꼭 만나겠다 하더라고 일러라. 소인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 도사는 동냥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정나리가 의리 두터운 분이라는 말을 듣고 모처럼 뵈러 왔다고 합니다. 하인이 다시 와서 또 같은 말을 하자 조개가 하인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가 시끄러워할 생각은 않고 왜 너까지 이렇게 성화냐. 만약 준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내주고 돌려보내라. 알았다고 읍하며 나가는 하인 등 뒤에 대고 조개가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인이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다른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와 아랩니다. 그 도사라는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며 일꾼 연합문명을 때려눕혔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한잔하시고 계십시오. 내가 잠깐 나가보고 오리다. 조개가 하인의 말을 듣고 놀라 급히 대문 쪽으로 뛰어나가 보니 키가 8척이나 돼 보이고 풍모가 당당해서 만만치 않게 생긴 도사가 회화나무 아래에서 머슴들을 때려 눕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조개가 그 도사를 보니 더부룩한 머리를 2가닥으로 족져 올리고 파산 단갈포를 입고 허리엔 잡색 명주를 띄었으며 등에는 송문고 동검을 메고 있었습니다. 맨발엔 미투리를 신고 부드러워 보이는 손에는 별갑 부채를 들었으며 팔자 눈썹에 살국 같은 눈매를 했으며 네모진 얼굴엔 보기 좋은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연신 일꾼들을 때려 눕히며 점잖은 사람을 몰라본단 말이냐. 라고 소리치며 꾸짖습니다. 여보시오 도사. 그리 노하지 마시오. 당신이 조보정을 만나자는 건 필시 보시를 청하자는 것이겠는데 당신에게 쌀을 주었는데 이렇게 야단칠 것이 있겠소? 연신 머슴들을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있던 조개가 말하니 그 도사가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음식이나 돈량이나 쌀 대를 얻으려고 온 내가 아니오. 10만관의 돈이라도 초계로 아는나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보정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이 무례한 촌놈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군이 랜들 어찌 성나지 않겠소이까. 여기서 초계는 지푸라기라는 뜻으로 매우 하찮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당신은 조보정을 아시오? 성함은 익히 들었지만 만나 뵙지는 못했소. 내가 바로 조보정인데 하실 말씀이란 뭡니까? 보정날이 용서하십시오. 제가 사죄드립니다. 도사님, 그러실 것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안으로 들어가자 오용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원시 3형제를 데리고 딴 방으로 피합니다. 조개는 그 도사를 후당으로 안내해 청에 앉히고 차를 권하자 차 한 잔을 마신 도사가 말합니다. 여기는 말할 곳이 못 됩니다. 어디 더 조용한 데가 없습니까? 이에 조개가 곧 그를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했고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조개가 묻습니다. 황송하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고 고향은 어디신지요? 제 성은 2글자로 궁손인데 이름은 외자로 승이요. 도는 일청이고 계주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창과 뭉치 쓰기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무술을 배웠고 사람들이 공손승태랑이라 부릅니다. 또 제가 어느 선생에게 도수를 배워서 능히 호풍환호하고 구름을 타고 안개를 몰기도 하므로 강호에서는 저를 이불용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운성현 동계촌의 조보정나리의 성함은 익히 들어왔지만 인연이 없어서 지금까지 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0만 관어치의 금은보화가 있기에 그것을 보정나리께 초면 예물로 드리려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조개가 크게 웃으며 묻습니다.
지금 도사가 말씀하신 그 재물이라는 게 저 북쪽의 생신 예물이 아닌가요? 그 도사가 크게 놀라며 되묻습니다. 보정나리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제 어린 짐작으로 한 말인걸요. 역시 그것인가요? 그 큰 재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취할 바를 취하지 않고 지난 다음 후에 말라는 옛사람의 말도 있는데 보정나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공손승이 작은 방 안에서 조개에게 북경의 생신 예물을 의롭지 못한 재물이니 빼앗아도 좋으리라고 한창 권하는데 벼랑간 웬 사람이 방 안으로 뛰어들더니 공손승의 멱살을 잡고 눌러맵니다. 잘한다. 왕법이 명백하고 신령이 은근히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렇듯 불측한 짓을 상논한단 말이냐. 내가 한참 엿들은 걸 아느냐. 깜짝 놀란 공손승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고 이야말로 비밀을 꾸미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창밖에서 엿들은 사람이 있었고 마침 계책을 쓰려는데 가까이에서 병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지다성 오학구였고 조개가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선생은 농은 그만하시고 이분과 인사나 하시오. 오용은 공손승과 인사를 나눕니다. 강호에서 이불용 공손승 일청 선생의 조남을 익히 들어왔는데 뜻밖의 오늘 여기서 뵙게 되었습니다. 오용이 먼저 인사의 말을 하니 조개가 알려줍니다. 이수재 선생이 바로 지다성 오학구라는 분이오시다. 그러자 공손승도 인사의 말을 합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한테 선생의 신성을 많이 들어 모셨으나 오늘 이렇게 보정나리 댁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보정나리가 의리를 중히 여기시고 재물을 아끼지 않아서 천하의 호걸들이 다 문화에 모여들기 때문인 듯합니다. 저 안에 또 다른 친구 몇 분이 계시니 함께 조용한 후당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봅시다. 조개청으로 세 사람은 같이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공손승은 원씨 삼형제를 만납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이자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의 모임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닌 만큼 보정나리께서 정저에 앉으셔야 합니다. 나는 일개 집주인에 불과한데 어찌 감히 상좌를 차지하겠소. 그래도 제 말대로 상좌에 앉으시지요. 조개는 할 수 없이 오용의 말에 따라 상좌에 앉았고 오용이 둘째 자리에 공손승이 셋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원씨 삼형제는 나이에 따라 원소이가 다섯째, 원소오가 여섯째, 원소칠이 일곱째 자리에 앉은 다음 다시 술상을 차려 술과 안주를 갖추어 놓고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보정나리가 꿈에 북두칠성이 용마루에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더니 오늘 우리 일곱이 모이게 되었는 바 이것은 틀림없는 길조입니다. 일전에 보정나리께서 유형에게 북경에 가서 어느 길로 오는지 탐지해 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일찍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용의 말을 듣고 공손승이 말합니다. 그 일로는 굳이 가실 것까지 없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알아보았는데 황리강 큰 길로 온답니다. 황리강 동쪽으로 10리쯤 가면 안락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에 백일서 백승이라는 노름꾼이 있는데 한때 그가 나를 찾아왔기에 모자를 보태준 일이 있습니다. 보정나리의 꿈에 북두칠성 끝머리에 흰빛이 달린 것을 보셨다고 하더니 정녕 그 사람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사람은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황리강은 상거가 좀 뜬 만큼 어디 은신할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유당의 말에 오용이 또 대답합니다. 백승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은신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꼭 써야겠습니다. 조개가 오용에게 묻습니다. 오 선생, 그런데 대관절 꾀로 빼앗겠소? 완력을 빼앗겠소? 저는 벌써 계책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완력이 필요하면 완력으로 빼앗고 꾀를 써야 할 것 같으면 꾀로 빼앗아야지요. 저에게 한 계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책이란 이런 것이 옳시다. 조개는 오용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매우 기뻐하며 정말 묘책이군요. 그만하면 제갈량보다 날 정도로 훌륭한 계책이오. 라고 찬사를 하며 두 발을 구르면서 소리치듯 말합니다. 오용이 이 계책들은 우리만 알고 있고 담밖에도 귀가 있고 창밖에도 엿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하니 조개가 말합니다. 그럼 공손 선생과 유당만 저의 집에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다들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기로 하지요. 그날은 날이 저물도록 술을 마시고 각기 객실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오경에 일어나 아침을 먹은 다음 조개가 은전 30냥을 꺼내어 원씨 삼형제에게 주며 약소하지만 사양 말고 받으시오. 라고 말했지만 원씨 삼형제가 굳이 사양하자 오용이 말합니다. 친구 의정인데 굳이 거절할 게 있어. 원씨 삼형제는 그제야 마지못해 받았고 여러 사람들이 정원 밖까지 나가서 전송하는데 오용이 그들의 귀에 대고 이러이러하니 기일이 되거든 어김없도록 하오. 라고 나직이 일러줍니다. 원씨 삼형제는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석갈촌으로 돌아갔고 조개는 공손승과 유당을 장원에서 묵도록 했는데 그 후 오용이 자주 와서 의논을 하곤 했습니다. 보레지제 모은 자는 관리라도 도적이요. 그런 재물을 빼앗는 자는 도적이 아니라네. 계책임이 세웠으니 때 되기만 기다릴 뿐. 두고 보라 보물짐 삽시간에 없어지리. 한편 조개 등 7 호걸들의 먹잇감을 가지고 있는 양중서는 이미 장인 생신 예물로 보낼 10만관어치의 금은보화를 모두 준비해 놓고 동경으로 띄울 날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양중서가 후당에 앉아 재물을 보낼 방법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채씨 부인이 나와서 묻습니다. 상봉은 아버님의 생신 예물을 언제 올려보낼 계획이십니까? 예물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고 조만간 올려보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중이라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작년에도 10만관 어치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보냈지만 호송할 사람을 잘못 택하여 중도에 모두 도적놈들에게 탈취당하고 말았고 아직도 그 도적놈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소.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재물을 동경까지 운송할 사람을 물색해보았는데 도대체 탐탁한 사람이 눈에 띄거나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중이라오. 그러자 아내인 채씨 부인이 양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은 늘 저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다짐장을 받고 아버님의 생신 예물을 동경까지 운송하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중서는 부인의 말을 듣고 청면수 양지를 청상으로 불러올린 후 말했습니다. 내가 미쳐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만일 장인의 생신 예물을 동경까지 무사히 운송해준다면 나는 너를 더 높은 자리에 청구할 것이다. 상공께서 갔다 오라고 하신다면 소인이 그 지위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채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출발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명부에 말해서 짐술의 열대를 내오게 하여 장전 금군 10명을 선발하여 그들을 호송하는 데 투입하고 각 수레에는 태사께 드리는 생신 예물이라고 쓴 황기를 꽂고 또 각 수레마다 군졸 1명씩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여 사흘 안에 출발하도록 하여라. 소인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없으니 황송하지만 상공께서는 다른 장사를 택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출세 길을 열어주기 위해 태사께 너를 청구하는 서신을 함께 보내려는데 너는 어찌 딴소리를 하며 안 가려고 하느냐? 양중서가 말하자 양지가 황송해하며 대답합니다. 황송하오나 작년의 예물을 모두 도적들에게 탈취당하고 아직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사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세상의 도적들이 더 많아졌고 운송할 길에 있는 자금산, 일용산, 도화산, 산계산, 황내강, 백사호, 야운도, 적송림 등은 모두 화작대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빈 몸으로 가는 행객들조차 혼자서는 못 지나가는 형편인데 운송하는 술에 금은 모화가 가득 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빼앗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부질없이 목숨이나 뺏길 것이므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졸을 더 많이 데리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상공께서 500군졸을 보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군졸들이란 도적이란 말만 들어도 모두 뿔뿔이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신 예물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 아니냐? 양중서가 말하자 양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왕에 이 운송을 너에게 맡긴 바야 내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있겠느냐? 말해보아라. 제 생각은 수레를 이용한 운송은 그만두시고 예물들을 여러 개 짐짝으로 쪼개어 행상들의 짐처럼 만들어 건장한 금군 10여 명을 택하여 짐꾼 차림으로 그것을 매게 합니다. 그 밖에 한 사람만 소인과 동행하되 역시 행객 차림으로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동경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옳시다. 과연 내 말이 옳다. 서신을 올려 너를 청구할 터이니 은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너라. 황감하옵나이다. 양중서는 그날로 양지에게 짐을 꼬리게 하고 필요한 군졸도 뽑도록 합니다. 이튿날 양중서는 양지를 대청 앞으로 불러 언제쯤 떠날 것인가를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상공께 아뢰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출발할 것이며
곧 다짐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께서 따로 부중의 기부인들에게 보내는 예물도 있으니 그것도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하고 너는 그곳의 상황을 잘 모르니 늙은 청지기와 우후 두 사람을 따이어 보내겠다. 상공, 그렇다면 저는 못 갑니다. 예물, 짐까지 다 꾸려놓고 왜 또 못 가겠다는 거냐? 저 열짐의 예물들은 다 소인의 책임하에 있는데 만약 늙은 청지기와 우후가 같이 가게 된다면 그분들은 부인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고 또한 태사 부중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 여정 중에 소인과 뜻이 다른 경우 소인은 그분들과 장단점을 다툴 수가 없는데 혹 이번 일이 낭패가 되면 이 양지에게 뭐라고 책임 추궁할 말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그 들셋도 다 너의 뜻을 따르도록 내가 이를 테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소인은 기꺼이 다짐장을 올리고 이 엄중한 임무를 맡겠고 혹여 어떤 실수가 있다면 그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명은 황제가 내리는 명령 가운데 관리를 임명하거나 죄를 사면해주는 따위의 은혜로운 명령을 말하고 우우는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는 무관벼슬을 이릅니다. 내가 너를 잘못 청거하지는 않았구나. 과연 옳은 소견이 있는 말이로다. 양중서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청지기 노인과 두 우우를 불러 제하 양지가 다짐장을 바치고 이번 생신 예물을 호송하여 태사부중으로 가게 되었다. 이번 일은 모두 그가 도맡은 만큼 너희는 그와 동행하되 모든 것을 그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부인이 보내는 것만은 너희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가능한 실수 없이 빨리 갔다 돌아오도록 하라. 그의 말을 들은 늙은 청지기는 그가 한 말을 일일이 다 응낙합니다. 그날 양지는 호송작전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튿날 오경에 일어나 짐짝들을 모두 대청 앞에 나열하자 부인이 보내는 자그마한 짐짝까지 도합 11짝이 되었습니다. 뽑아놓은 군졸들을 모두 진권 행색으로 꾸몄고 양지는 청사적삼에 행전을 치고 미투리를 실었으며 요도를 차고 박도를 들고 나섰습니다. 늙은 청지기와 두 우우도 병복을 하고 각기 박도와 등채 몇 개씩을 들었으며 양중서에게 서신과 함께 물품 명단을 적은 발기를 받은 후 아침을 든든히 먹고 대청 앞에서 양중서에게 하직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일행 15명은 양지와 청지기 그리고 두 우우의 감독을 받으며 북경 성문을 나와 동경으로 가는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때는 이미 5월 중순이라 날씨는 좋았지만 너무 더워서 걷는다는 것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양지 일행은 채태사의 생신인 6월 15일 전까지 동경에 도착해야 하므로 길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북경을 떠나 일주일 동안은 어김없이 오경이면 일어나 서늘한 아침나절에 길을 가고 한낮의 더운 시간에는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차츰 인가도 드물고 행인도 적어졌으며 역참과 역참 사이는 모두 산길이었고 양지는 진시에 떠나서 신시쯤 되면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군졸들이 메고 있는 짐들이 무거운 것들 뿐이어서 그들은 나무숲이 보이기만 하면 쉬려고 하자 양지는 급한 마음에 그들에게 욕을 하거나 매로 때려가며 계속 걸을 것을 강요합니다. 병졸들은 물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두 우도 헐떡이며 걷지를 못하자 양지가 그 꼴을 보며 성을 버럭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도 어지간히 지각이 없구먼. 이번 일은 다 내 책임인 걸 알면서 증꾼들을 재촉하지는 못할 망정 비실대며 뒤떨어지니 말이 되는가. 또 이곳은 늦장을 부릴 곳이 아니란 말일세. 여보시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렇지. 우리가 일부러 늦장을 부릴 리가 있겠소. 며칠간은 아침나절에 걷게 하더니 이렇게 한낮에 걷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소이다. 그따위 소리는 집어치우게. 일전에는 비교적 안전한 길이라 그랬지만 여기는 언제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르는 곳인데 낮에 걷지 않으면 밤에 가야 한단 말이오. 양지의 말에 두 우우는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자식이 쩍하면 욕질은 제길 하며 속으로 욕을 합니다. 양지는 한 손에는 박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매를 들고 휘두르며 짐꾼들을 몰아세웁니다. 두 우우는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 늙은 청지기를 기다려 저 양반 놈은 고작 우리 상군 문화에 일개 제할일 따름인데 주저넘게 우쭐대는 게 아니 꼽구먼 하고 투덜대자 청지기가 말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상공께서 저자가 듣는 데서 저자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고 분부하였기에 나도 아무 말 못하지 않나. 요새 하루 이틀은 참아 볼 수가 없네. 하지만 꼭 참을 수밖에 없지. 그거야 상공께서 대체로 하신 말씀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영감님이 좀 주장을 하시오. 두 우우가 하는 말을 듣고 늙은 청지기가 어쨌든 좀 참아야 하네. 라고 말합니다. 겨우 객주집에 들어선 11명의 금군들은 다들 긴 한숨을 몰아쉬며 늙은 청지기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군졸이 되어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뽑혀와 이 뜨거운 날씨에도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이틀은 시원한 아침나절을 걷게 하지도 않고 뻑하면 등짝을 때리기만 하지요. 우리도 남같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런 투정들이랑 하지들 마라. 동경까지 무사히 가기만 하면 내가 후한상을 주겠다. 늙은 청지기가 하는 말을 듣고 11명의 군졸들이 일시에 나리처럼 우리를 생각해준다면 무슨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음날 금군 여럿이 일어나 서늘한 때에 떠나자고 하자 양지가 벌떡 일어나 호령을 합니다. 어딜 간다고 서두르는 것이냐. 어서 자빠져서 잠이나 더 자거라. 양지가 신경질을 내며 말하자 금군들은 시원할 땐 자빠져 자고 더운 대낮에만 걷게 하면서 못 걷는다고 족치기만 한다고 투덜대자 양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따위 개소리들이냐. 라고 악을 쓰며 매를 휘두르려고 하자 군졸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자빠져 진시가 될 때까지 누웠다가 늦지막이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걷기 시작하자 양지는 또다시 연방 진군들을 다그치면서 걷게 하니 11명은 투덜거리며 원망을 하였고 청지기 노인과 함께 걷는 두 우도 쉴 새 없이 쑥덕거리자 청지기는 비록 맞장구는 치지 않았으나 속으론 그 역시 양지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보름이 지나자 짐을 진 14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그날도 객주집에서 늦지막이 아침을 지어 먹고 떠났는데 벌써 6월 초하룻날이 되어 날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무더워집니다. 그날 가야 할 길은 모두 궁벽한 산길이고 첩첩한 산고를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 양지는 군졸들이 쉬자고 해도 매를 휘두르며 다그치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자게 해줄 테니 대신 빨리들 걸어라. 그러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날씨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이 무더웠습니다. 날이 이처럼 무더웠지만 양지는 일행들의 입장은 생각지 않고 그들을 재촉하며 험한 길을 걷게 하자 금군들이 이렇게 더워서야 사람이 타 죽지 않겠나. 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양지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호통을 치면서 다그칩니다. 빨리들 걸어라. 저 앞 고개를 넘어가서 쉬도록 하자. 한참을 걷다 보니 멀찍이 고갯마루가 보였고 잠시 후 그곳에 도착한 일행들은 저마다 짐들을 벗어 던지고 솔밭 속으로 뛰어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양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호통을 쳤지만 군졸들은 당신이 우리를 10토막을 내버린다 해도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는 매를 휘두르며 독려합니다. 양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이놈을 세워놓으면 저놈이 자빠졌고 그 사이 두 우우와 늙은 청지기도 헐떡이며 간신히 그 고갯마루에 기어 올라오더니 그들도 역시 그늘에 자빠져 버립니다. 늙은 청지기가 군졸들을 때리는 양지를 보고 여보시오 제할, 정말 더워서 걸을 수가 없으니 너무 들볶지 마오. 라고 원망 섞인 투로 말하자 양지가 대답합니다. 나리는 잘 알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이곳 황리강은 화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고 태평 시절에도 백주의 도적들이 나타나던 곳이고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시절인데 어떻게 여기서 자빠져 쉴 수 있단 말이오. 양지가 말하자 두 우우가 입을 열어 항변하듯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벌써 몇 번째 듣는 것인지 모르겠소이다. 그리고 당신은 번번이 그런 소리로 사람을 놀래게 하는구려. 그들이 말하고 나자 청지기가 말을 받습니다. 좌우간 저 사람들을 좀 쉬게 하고 태도 좀 기운 후에 떠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늙은 청지기의 말을 듣고 양지가 나무랐습니다. 나리도 참 딱하시오. 여기서 고개 밑까지는 7, 8리나 되는데 민가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걸 알면서 어찌 이런 곳에서 태평스럽게 쉬게 한단 말이오. 그럼 나는 좀 앉았다가 갈 테니 군졸들을 데리고 먼저 내려가시오. 그 말을 듣고 양지가 매를 휘두르며 안 가려는 놈은 곤장 20대를 맞을 줄 알아. 하고 고함을 칩니다. 그 말을 듣고 금군들은 모두 아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중 한 명이 말합니다. 제할 날이 지금 100여 근이나 되는 짐을 진 우리와 빈손으로 가시는 나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리는 너무나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아마 상공께서 직접 인솔하시더라도 우리 청을 한 번은 들어주셨을 겁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내가 나를 애먹여 죽이려고 하느냐. 좀 맞아봐라. 늙은 청지기가 소리쳐 그를 말립니다. 여보시오 제할, 때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소. 나는 동경태사 부중에 있는 동안 수많은 군관들을 보아왔는데 그들은 누구든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었소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대는 다 죽게 된 것을 상공께서 가엾이 여겨 제할로 청구해 준 것 아니요. 그런데 그깟 겨자씨만한 벼슬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쭐댄단 말이요? 만약 내가 상공 부중의 청지기가 아니고 그냥 한 늙은이라 해도 내 말을 들음직하지 않소. 그런데 덮어놓고 사람을 치기만 하니 대체 사람을 어찌 보는 거요? 청지기가 장황한 말을 하자 양지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리. 나리는 지금까지 장안에서만 살아온 분이요. 한평생 대감댁에서만 살아온 분이니 이런 먼 길의 고충이나 심려를 알 까닭이 있겠소. 나도 사천, 양방할 것 없이 다 다녀본 사람이라오. 하지만 자네같이 우쭐 때는 사람은 처음 보았소이다. 지금은 과거의 태평 시절과는 다르오. 둘이 왈가왈부하며 말을 이어가는 중에 벼랑간 맞은편 솔밭 그늘 속에서 어떤 자가 수상쩍게 그들이 있는 쪽을 기웃거리며 살피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소? 벌써 수상한 놈이 오지 않았나 보시오. 양지는 들고 있던 매를 집어던지며 박도를 비껴들고 맞은편 솔밭으로 뛰어가면서 호통을 칩니다. 너 이 담 큰 놈아. 어째서 내 짐을 노리는 거냐? 양지가 쫓아가 보니 그 솔밭 속에는 강주거 7대가 일자로 나란히 서 있으며 그 옆에 7사람이 우통을 벗고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볼따구니에 커다란 붉은 사마귀가 있는 자가 박도를 들고 서 있습니다. 양지가 쫓아오는 것을 보자 그 7사람은 일제히 이크하는 소리를 내며 벌떡 뛰어 일어나자 양지가 외칩니다. 내 놈들은 뭘 하는 놈들이냐? 그러자 그 7사람들도 일시에 그럼 너는 뭘 하는 놈이냐? 하고 반문합니다. 내 놈들은 필시 나쁜 놈일 테지? 아니, 이놈이 우리가 할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우리는 미천이 적은 장석군이라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너희들만 돈이 없고 나는 돈이 많은 줄 아느냐? 대관절 내 놈은 뭘 하는 놈이냐? 우선 내 놈들이 어디 놈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해라. 우리 7사람은 다 호주 사람이다. 대추 팔려고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듣자 하니 이 황리강의 도적들이 많이 나타나 행객을 턴다고 하던데 내 놈이 그런 짓을 하는 화적은 아니냐. 그들은 대추를 파는 장사꾼인데 날이 더워 잠시 쉬고 있는 중이며 갑자기 인기척이 있기에 누군가 둘러봤을 뿐이라고 말하자 양지가 말합니다. 그럼 같은 행객들이구먼. 나도 당신들이 수상스럽게 기웃거리기에 나쁜 놈들이 아닌가 하고 쫓아왔었다오. 그렇다면 여기 대추나 좀 가져다 잡수시오. 그건 실소. 양지가 박도를 들고 짐짝 있는 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청지기 노인네가 저자들이 도적들은 아니요? 라고 묻자 양지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대추를 파는 장사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청지기 노인이 조금 전 제할이 말한 대로라면 저 사람들 살아남기 어렵겠구먼. 하고 비꼬자 양지는 그런 말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조금 쉬었다 날이 시원해지면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그가 조금 쉬었다 가자고 말하자 군졸들은 신이 났고 양지도 박도를 땅에 꽂아 세워놓고 그늘에 가서 바람을 쏘입니다. 그때 한 사내가 고개 밑에서 멜대에 통 2개를 매달아지고 노래를 부르며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 해에 이끌익을 불같이 타고 전야의 곡식들은 반 남짓 시들었네. 농부들의 간장은 지지는 듯하건만 공자 왕손 한가로이 부채질만 하누나. 노래를 하며 올라온 사내는 숲에 이르러 솔밭 안으로 들어가 통을 내려놓고 바람을 쏘이고 있자 군졸들이 묻습니다. 통에 든 것이 무엇이요? 술이지 뭐요? 어디로 가져가는 길이요? 촌으로 팔러 갑니다. 한 통에 얼마요? 5관이요. 어떤가? 목도 축이고 더위도 덜게 한 잔씩 사 먹으세. 군졸들이 이렇게 말하며 자기들끼리 돈을 격출하는데 양지가 그것을 보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술을 한 잔씩 사 먹으렵니다. 양지는 박도자루로 군졸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놈들아,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술을 사 먹어? 어처구니 없는 놈들 같으니. 공연히 왜 또 욕을 하는 겁니까? 제 돈 내서 술을 사 먹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기에 또 사람을 치는 겁니까? 여러 군졸들이 입을 모아 양지에게 대들듯 말합니다. 이 되먹지 못한 놈들아, 내 놈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냐? 뭘 보기만 하면 처먹을 생각만 하고 이 먼 길에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건 통 모른단 말이냐? 몽한 약에 취해서 쓰러진 호환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 말을 듣고 술을 메고 온 사내가 피식하고 웃습니다. 이 손님이 정말 정신이 나갔나 보네. 내가 당신한테 술을 팔려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 잡는 소리를 하는 거요? 이렇게 서로 한창 떠드는 중에 맞은편 솔밭 속에서 쉬고 있던 대추 장수들이 손에 박도를 들고 뛰어나와
왜 다투는 거요? 하고 묻자 술장수가 말합니다. 내가 술을 가지고 저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로 팔러 가는 중인데 하도 더워 여기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 가려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사 먹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이 손님이 덮어놓고 내 술에 몽환약이 들었다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지 않겠소? 터무니없이 말이오. 허참! 우리는 또 어디서 도적놈들이 나왔나 했더니 별것 아니었구먼. 그랬기로서니 그게 뭐 대수요? 마침 우리도 목이 말라 술이 생각나던 잠인데 이분들이 깨림직해서 안 사겠다면 그 술 한 통은 우리에게 파시오. 7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그 술을 메고 온 사내가 잡아댑니다. 아니, 안 팔겠소. 이 덜 떨어진 놈아. 이놈이 통 벽창호 같은 인간이네. 아니, 우리가 너를 뭐라고 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어차피 메고 가서 팔 술을 우리가 같은 값을 쳐주고 사겠다는데 어째서 안 팔겠다는 것이냐? 내가 우리에게 시원한 찬물은 선사하지 못할 망정 그 술이나 팔아주면 우리가 목을 축일 게 아니냐? 당신들에게 한 통을 파는 것은 상관없지만 솔직히 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그런 것이오. 그리고 술 따를 그릇도 없는데 무엇으로 자시겠소? 당신도 꽤나 고지식한 사람이구먼. 그까짓 말을 좀 들었기로써니 뭘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고 그러시오. 우리에게 야자 바가지가 있네. 그들 중 2사람이 술에 앞으로 가더니 바가지 2개를 풀어서 하나에는 대추를 담아 들고 와 그것을 안주 삼아 7이 돌아가며 한 바가지씩 들이키자 술 한 통은 금방 바닥을 보입니다. 술 한 통을 다 비운 다음에야 술값을 묻자 한 통에는 5관이고 2통에는 10관이라고 말하니 그들은 술값은 그대로 다 쳐줄 테니 덤으로 한 바가지만 더 달라고 말합니다. 술을 가진 사내가 거절했지만 한 사람이 다른 통에 담긴 술을 한 바가지 떠내 들이키기 시작하는 것을 술장수가 뺏으려 하자 그는 반 바가지쯤 남은 술을 들고 숲속으로 내뺍니다. 술장수가 그를 쫓아가는데 이쪽에서는 또 한 사람이 바가지를 들고 솔밭에서 나와 술 한 바가지를 뜨는 것을 본 술장수가 그것을 빼앗아 술을 다시 술통에 붓고 바가지를 내동댕이 치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들 군자답지 못하게 노시오? 그만한 체면은 차릴 만한 분들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맞은편에 서서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을 보고만 있던 군졸들은 더욱 술 구미가 동했고 다들 그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에 그중 한 명이 늙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영감님, 대추 장수들이 한 통을 다 사 먹어버렸는데 우리도 남은 한 통을 사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게 제할 나리에게 말씀 좀 여쭈어 주시오. 정말 덥고 목이 말라 못 견디겠는데 이곳에서는 물도 마실 데가 없으니 영감님이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졸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 영감은 사실 자기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던 터라 양지를 보고 말합니다. 대추 장수들이 벌써 한 통을 사 먹고 이제 한 통만 남았소. 진꾼들이 해갈이나 하게 사 먹도록 합시다. 이곳에는 물도 마실 곳이 없는 상황 아니요. 그 말을 들은 양지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몸발치에서 저자들이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남은 통에서도 한 바가지를 떠내서 절반이나 먹었겠다. 별 탈은 없겠지. 저것들을 반나절이나 때리면서 몰아왔으니 술이라도 한 사발씩 사 먹게 놔두자. 이렇게 생각되자 양지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기왕 영감님의 말씀도 계시니 사 먹게 하고 곧 떠나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들은 군졸들은 곧 돈 5관을 격출하여 술을 사려 했지만 술장수가 잡아뜹니다. 안 팔겠소. 이 술에는 몽환약이 들어있소. 이에 군졸들이 웃음을 지으며 여보 주인장, 그만한 말을 가지고 너무 고깝게 생각할 것이 있어. 라고 했지만 술장수는 또 잡아댑니다. 아니요. 절대 못 팔겠소이다. 이때 대추장수들이 나서서 권합니다. 자네도 시시한 사람이네. 저 사람들의 말도 좀 지나치긴 했지만 자네도 너무하구먼. 우리한테도 판다 만다 큰소리를 하더만 이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러시오. 공연한 소리 그만하고 이분들 힘들어하니 빨리 파시게. 쓸데없이 남한테 의심을 살 일이 없는 것 아니오. 그래서 그런 것이오. 그가 못 이기는 채 하며 한 발 물러서자 군졸들이 대추장수들에게 사정하여 바가지를 좀 빌리자고 하자 그들은 대추도 가져다 안주 삼으라고 했지만 군졸들이 거절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사양은 마시게. 다 같은 행객들인데 그까지 대추 몇 알이 뭐라고 사양한단 말이오. 군졸들은 대추장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대추를 받았고 우선 술 2바가지를 떠서 양지와 청지기 노인에게 각 한 바가지씩을 먼저 주었지만 양지는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청직의 노인과 두 우우는 한 바가지씩 단숨에 들이켰고 나머지 군졸들도 돌아가며 한 바가지씩 마시고 나자 술통은 곧 바닥났고 군졸들이 술값을 치르려 하자 대추장수들이 한 바가지를 떠갔다며 방관을 덜 받습니다. 참고 있던 양지도 너무 덥자 할 수 없이 술 반 바가지와 대추 몇 알을 먹었고 그때 술장수는 술지게를 메고 올 때처럼 노래를 부르며 고개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술장수가 가버리고 나자 대추장수 7 사내들이 양지 일행을 쳐다보며 갑자기 넘어간다. 넘어간다. 하고 노래 부르듯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양지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자 정말 일행 15명이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했고 자신도 정신은 있어 눈에 그들이 넘어가는 것은 보였지만 몸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대추장수들은 양지 일행이 모두 넘어간 것이 보이자 술에 실었던 대추들을 쏟아버리고 그들이 메고 온 금은보화와 골동품 등이 들어있는 짐을 수레에 옮겨 싣습니다. 7 사내는 옮겨 실은 짐들을 잘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자, 됐다. 하는 소리를 지른 뒤 황리강 역 밑으로 유유히 사라져 갑니다. 한마디로 손 한 번 안 쓰고 코를 풍격으로 가만히 앉아 술도 한잔한 다음 여유있게 양중서가 장인 생일 선물로 보내던 재물 10만관을 손에 넣은 것 아닌가. 그것을 보고 있는 양지는 입으로는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일어날 수가 없었고 다른 15명도 예물을 싣고 떠나는 꼴을 멀뚱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7사람은 바로 조계, 오용, 공손승, 유당, 원씨 삼형제였고 술통을 메고 온 술장수는 백일서 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몽환약을 술에 탈 수 있었을까? 처음 백승이 술통을 고갯마루에 메고 올라왔을 당시에는 2통의 술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술 한 통을 7 호환들이 다 마셔버리고 유당이 다음 술통의 뚜껑을 열고 또 한 바가지를 떠먹은 것은 일부러 그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용이 솔밭 속에서 약을 바가지에 담아 가지고 와서 술을 훔쳐먹는 것처럼 그 바가지로 술을 떴고 그때 약은 벌써 술에 섞여 들어갔으며 오용이 반 바가지쯤 떠서 먹으려는 것을 백승이 빼앗아 도로 술통에 부어 놓은 건 역시 미리 짜놓은 계략의 하나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책은 모두 오용이 생각해낸 것으로 이른바 생신 예물을 지혜로 빼앗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양지는 원래 술을 조금만 마셨기 때문에 빨리 깨어날 수 있었지만 겨우 기듯이 일어났으나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려 마음같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14사람들을 보니 여전히 입가에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누구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것을 본 양지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놈들 때문에 생신 예물을 빼앗기고 말았으니 내가 이제 무슨 낯으로 양중서를 대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다짐장은 바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찢어버리고 말자. 이제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고 나라도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 역마루에서 죽을 자리나 찾는 것이 상책이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옷을 걷어 올리고 발걸음을 옮겨 황리강 역 밑으로 뛰어내리려 하였는데 그 모습은 3월 봄비에 떨어져 버리는 꽃잎 같고 가을 서리에 떨어지는 버들잎 같았습니다. 그러나 양지는 그 황리강 역마루에서 뛰어내려 자결하려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신 당당하고 늠름한 이 몸이 아닌가. 어려서부터 18반무예를 다 익혀낸 내가 속절없이 이렇게 죽어서야 될 말인가. 오늘 이렇게 죽느니보다 후에 그놈들을 잡을 수 있을 때를 기다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몸을 돌이켜 다른 14사람들을 살펴보니 모두 멀거니 눈을 뜨고 양지를 바라보면서도 자빠져 있는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자 양지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붓습니다. 이놈들아. 자, 내 놈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나까지 경을 치게 됐단 말이다. 양지는 나무 밑에 세워두었던 박도를 들고 요도를 차고 주위를 다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는 긴 한숨을 쉬며 곧 역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14사람들은 이경이 지나서야 겨우 깨어나 큰일이 났다고 떠들어대자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양제하래 옳은 말을 듣지 않다니 결국 나까지 못 살게 만들었구나. 청지기가 그렇게 말하자 군졸들이 영감님,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뒤처리나 상의해 봅시다. 하고 말하는 소리에 그래 너희들에게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단 말이냐. 청직의 노인이 되묻자 금군 중 한 명이 장황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의 잘못이 틀림없어. 양재알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겠지만 그자는 벌써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사람이 몸에 불이 붙으면 제각기 끄고 품 안에 벌이 들어오면 옷을 벗으라고 하는 말처럼 속히 돌아가 모든 일을 양지에게 밀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공께 그자가 길에서 우리를 욕하고 때리기만 해서 모두가 운신을 못했는데 그놈이 화적들과 내통해 뭉한약으로 우리를 취하게 한 다음 손발을 묶어놓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시다. 그러자 청지기 노인이 말합니다. 그 말도 그럴듯한 말이긴 하다. 우리는 날이 밝거든 우선 이곳에 관가로 가서 고발부터 해놓고 두 오후만 남겨 관가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적당을 잡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서둘러 북경으로 돌아가 상공께 아뢰어 공문을 깨우게 하고 태사에게 기별해 제주부에 영을 내려 적당들을 잡도록 하자. 이튿날 청지기는 일행을 거느리고 제주부로 가서 고발을 했고 한편 화가 치밀어 속이 끓어오르는 양지는 박도를 들고 황리강을 떠나 남쪽으로 밤중까지 걷다가 숲속에 앉아 쉽니다. 노자도 한 푼 없고 더구나 근처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날이 밝아왔고 양지는 서늘한 아침결에 다시 20리쯤 걸어갑니다. 양지는 고생스럽게 걸어 겨우 한 주점 앞에 이르러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가야지.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아 박도를 한쪽에 세워놓자 부엌에서 한 아낙네가 묻습니다. 손님, 아침을 드시렵니까? 먼저 술 2강만 가져오시오. 그리고 밥도 지어주고 고기도 있으면 좀 가져오시오. 돈은 좀 이따가 함께 세매드리리다. 주막 아낙은 양지의 말을 듣고 곧 젊은 사내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자기는 밥을 짓고 고기도 볶아 양지가 앉은 식탁으로 가져왔고 양지는 음식과 술을 다 먹고 마신 후 일어나 박도를 집어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데 아낙이 말합니다. 손님, 밥과 술값을 내고 가셔야지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 그때까지 치부해 두시게. 하고 양지는 곧바로 걸어 나갑니다. 양지가 그냥 나가자 술을 따르던 젊은 사내가 쫓아나와 그를 붙잡았지만 결국 양지에게 한 주먹 얻어맞고 거꾸러지자 아낙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며 외쳤지만 양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이때 양지의 등 뒤에서 웬 사람이 쫓아오며 이놈아, 어딜 도망간단 말이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양지가 돌아보니 한 사내가 우통을 벗어 붙이고 뭉치를 들고 쫓아옵니다. 저놈도 신수가 불길해서 나를 쫓아오는구나. 양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술 따라 주던 젊은 놈은 손에 작사를 들고 따라오고 또 그 뒤에는 몇 명의 일꾼들이 각각 뭉치를 들고 날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자 양지가 생각합니다. 맨 앞에선 놈 하나만 없애버리면 뒤에 놈들은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양지는 이런 생각을 하며 박도를 비껴들고 그 젊은이에게 달려들자 그도 뭉치를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둘은 20-30합을 싸웠지만 결국 그 사내는 양지를 당해낼 수가 없어 맞기만 하며 몸을 이리저리 피하기만 합니다. 뒤따라온 젊은이와 일꾼들이 달려드는데 그 사내가 갑자기 밖으로 껑충 뛰어나가면서 외칩니다. 다들 잠시 기다려라. 여보시오, 밥도 쓰는 양반.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양지가 자기 가슴을 툭 치며 나는 어디서나 이름과 성을 숨길 줄 모르는 청면수 양지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동경전사부의 양제사가 맞소? 내가 양제사인 것을 어찌 아느냐. 이 말에 그 사내는 얼른 뭉치를 내던지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소인이 눈이 있으되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외치듯 말합니다. 양지는 그 사내를 부축해 일으키며 댁은 이시우? 하고 묻자 그는 길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시 개봉부 사람이오시다. 80만 근군 교두 임충의 제자로서 성은 조이고 이름은 정이라고 합니다. 조상 때부터 백정 출신이었고 저도 짐승을 잘 잡습니다. 힘줄을 골라내고 뼈를 발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털을 미는데 칼질을 귀신같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저를 조독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 고향의 한 부자가 저에게 돈 5천관을 주면서 이 산도에 와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종국의 미천을 다 까먹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 이 마을에서 한 농가의 대릴사이가 되었지요. 아까 부엌에서 일하던 여자가 제 처이고 작사를 가진 이 사람은 제 처남이오시다. 실은 제가 아까 제사나리하고 한동안 겨루면서 자세히 보니 칼 쓰는 법수가 제 선생인 임교두의 법수와 비슷해서 저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자네는 임교두의 제자로구먼. 자네의 스승은 고태위에게 모함을 당해서 지금은 농림객이 되어 양산박에 가 있다네.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정말 그렇게 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사 날이
좌우간 저희 집으로 들어가서 좀 쉬어 가십시오. 양지는 조정을 따라 다시 주점으로 들어갔고 조정은 양지를 안방에 청에 앉히고 자신의 아내와 처남을 불러다 인사를 시킨 다음 다시 술과 음식을 차려서 대접합니다. 술을 마시며 조정이 물었습니다. 제사날이는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에 양지는 제사로 있을 때 화강석을 물에 빠뜨린 일과 이번에 양중서의 생신 예물을 도중에 빼앗긴 일에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자 그 말을 듣고 조정이 만류했습니다. 기왕 사정이 그러시다면 제사날이는 우선 저희 집에서 잠시 묵으시면서 상의해 봅시다. 그같이 생각해주는 것은 정말 감사하나 관가에서 뒤를 밟아 쫓아올 것이 걱정되어 오래 묵을 수는 없소. 그러면 제사날이께서는 어디로 가실 작정입니까? 그러자 양지도 자기 사정을 장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스승인 임교두를 찾아서 양산박으로 갈까 하네. 이전에 내가 그곳을 지나갈 때 마침 그분이 산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나하고 겨룬 적이 있었네. 그때 왕윤이 우리들의 솜씨가 엇비슷한 것을 보고 우리를 산채로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주어 나도 자네의 선생인 임충을 알게 되었네. 그리고 왕윤이 나보고 같이 있자고 굳이 만류하는 것을 내가 끝내 듣지 않고 떠나오고 말았지. 그런데 지금 얼굴에 금인까지 찍혀가지고 다시 그 왕윤을 찾아가자니 내가 너무도 의지와 기계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리로 가려고 하면서도 진퇴양난으로 주저하고 있는 중이라네. 양제사의 말씀이 지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왕윤이라는 자는 속이 매우 좁아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머물러 살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스승인 임교두께서 그리로 가셨을 때도 그자한테 수모를 톡톡히 당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청주에 일용산이 있는데 그 산에 보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원래 괴이하게 생긴 그 산은 절을 빙 둘러싸고 있는데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이라곤 단 하나뿐입니다. 지금 그 절의 주지승이 환속을 해서 머리를 기르고 다른 화상들도 다 그자를 따라 그가 하는 대로 따르고 있답니다. 듣자 하니 지금 그 환속 화상이 수하에 졸개 4,500명을 모아가지고 화적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화적 두령은 금환호 등룡이라고 한답니다. 만약에 제사 나리께서 농민객이 될 생각이 있으시니 같은 값이라면 그리로 가는 것이 양산박보다는 오히려 몸을 편안히 붙여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그리로 가서 한평생 몸을 붙여 지내는 것도 좋으련만. 그날 밤 양지는 조정의 집에서 쉬고 다음날 노자를 좀 얻어 박도를 들고 하진 후 일용산으로 떠납니다. 하루 종일 걸어 날도 저물어 가는데 마침내 높은 산이 바라보이자 숲속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산으로 올라가자. 라고 생각하며 숲으로 들어가던 양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곳엔 웬 뚱뚱한 중이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등에 문신을 드러내놓고 소나무 밑에 앉아 바람을 쏘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이 양지를 보자 나무 밑둥에 세워놓았던 선장을 집어들고 벌떡 일어나면서 이놈아, 대체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 화상의 말투를 들은 양지는 속으로 이자도 필시 관아의 화상이로구나. 나와 한 고향인 모양이니 한번 물어나보자. 하고 생각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서 온 중이오? 그러나 그 화상은 대꾸도 없이 그저 수중의 선장을 휘두르며 다짜고짜 달려들어 공격해오자 이 화상이 덜 땐 중놈이구나. 이놈한테 화풀이나 한바탕 해보자. 양지는 혼잣말을 하며 박도를 비껴들고 그 화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둘은 숲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맞붙어 싸우는데 과연 서로가 만만치 않은 적수였습니다. 40~50합을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고 깨벗은 화상이 일부러 실수하는 체하고 싸움 태 밖으로 뛰어나가며 외칩니다. 좀 멈춰라. 둘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멈추었고 어디서 온 중인지 제주도 비상하고 솜씨도 상당하구나. 나도 겨우 당해내겠는걸. 양지가 속으로 감탄하는데 그 화상이 호통을 칩니다. 낯짝이 푸르댕댕한 내 놈은 웬 놈이냐? 나는 동경에 있던 제사 양지다. 그렇다면 동경서 칼을 팔려다 망나니 우이를 죽인 사람이 아닌가? 자네는 내 얼굴에 이 금인을 못 봤나? 그중은 껄껄 웃으며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군. 하고 말하자 양지가 대체 사형은 누군데 내가 칼을 팔던 일까지 다 아시냐고 다시 묻습니다. 나는 연안부 노충 경략상공 장전에 있던 군관 노 제하리오. 내가 주먹새 방으로 진관서를 때려 죽이고 오대산으로 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소. 사람들은 내 등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화화상 노지심이라고 하오. 그러고 보니 한 고향 사람이구려. 내가 강호에서 사형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소이다. 듣자 하니 사형은 대산 국사에 계신다고 하던데 어째서 지금 여기 와 계시오?
한마디로 간단히 다 말해줄 수는 없소이다. 내가 대상국사에서 채마밭을 지키고 있을 때 고 태위가 표자두 인충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도 분해서 그 사람을 창주까지 데려다 주어서 생명을 구해 주었소. 그러나 후에 표자두를 압송해 갔던 두 사령 놈이 돌아와서 고굴한 놈에게 자기들은 원래 그 인충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난데없이 대상국사의 노지심이란 중놈이 나타나서 창주까지 따라가면서 지키는 바람에 결국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지 않았겠소. 그 도적놈의 새끼가 나를 잡아 목을 비틀듯이 미워하여 절간 장로한테 나를 붙여두지 못하게 호령을 내리고 또 관노들을 놓아서 나를 잡으려 하였다오. 그런 걸 마침 이웃에 사는 망나니 패들이 알려주어 요행이 그놈의 손에 걸리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써서 채마정 공청을 불사지르고 도망쳐서 동서로 강호를 떠돌던 중에 맹주 십자파를 지나다 주점주인 여편네한테 목숨을 빼앗길 뻔했었소. 그 여편네가 나한테 몽한약을 먹여 거꾸로 뜨렸는데 마침 그 남편이 일찍 돌아와 내 몰골과 선장궤도 등을 보고 급히 해독약을 먹여 소생시켜 내 이름을 묻고 그 집에서 며칠 묵게 한 후 의형제까지 맺었지 뭐요. 사실 그들 부부도 강호에서 이름난 호환들이오. 그 남편은 채원자 장청이고 그 처는 모야차 손이랑이라고 하는데 의리가 아주 깊은 사람들이었소. 그 집에서 며칠 묵는 동안 이곳 일용산 보주사가 몸을 붙일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어 일부러 찾아와 등용이란 자를 만났소. 한데 그놈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놈과 한바탕 싸우기까지 했다오. 그놈이 나를 당해낼 수 없으니까 산채의 관문 셋을 모두 꽁꽁 닫아버리지 않겠소. 그렇게 되니 딴 데로 올라갈 길이 전혀 없더란 말이오. 그래서 쌍욕을 해댔지만 그놈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 더 싸우려 해도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잔뜩 부하가 치밀어 꼭지가 열리려는 판에 형장이 오신 거거든. 노지심이 장황하게 자기의 지난 일들을 말해줍니다. 지심의 말을 듣고 난 양지는 매우 기뻐하며 엊그제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조정이 알려주어 이리로 온 사연을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양지는 지심에게 그 환속 땡초들이 문을 걸어버렸다면 여기 있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 그럴 바에야 다시 조정의 집으로 가서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곧 숲속에서 나와 조정의 주점으로 가서 양지가 지심을 소개하니 조정은 급히 주안상을 차려 대접하면서 일용산을 들이쳐 등용을 처리할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만약에 등용이란 놈이 정말 관문을 닫았다면 두부는 고사하고 만명 군사가 있다 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계책을 써야지 막무가내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 그렇게 말하자 노지심이 말합니다. 그 대먹지 못한 놈이 내가 처음 찾아갔더니 우정 관문 밖으로 나와서야 만나지 않겠소. 안에다 들여놓지 않는 일이 괘씸해서 난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놈의 아랫배를 걷어차서 거꾸로 들여놓고는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소. 한데 워낙 놈팽이들이 수요가 많아 그놈을 구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는 관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오. 거기가 그렇게 훌륭한 곳이라면 왜 우리가 그리로 가서 차지하지 못한단 말씀이오? 글쎄 상황이 그러하여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소. 그러자 조정이 말합니다. 소인에게 한 계책이 있는데 두 분 의향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책인지 들어봅시다. 제사날이는 그런 복색을 하지 말고 우리 고장 농꾼들의 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님의 선장과 계도는 제가 들고 또 저의 처남을 시켜서 일꾼 6을 데리고 같이 가되 밧줄로 이분 대사를 결박해가지고 산 밑까지 갑시다. 산 밑에 가서는 우리는 이 근처에서 작은 주점을 차리고 있는 농꾼들인데 이 중놈이 저희 주점에 와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술값을 안 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산채를 짓부수겠다고 짓거려서 우리는 이놈이 취해 쓰러진 틈을 타 결박해가지고 대왕님께 바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놈들이 반드시 우리를 산채로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산채로 올라가서 등용이라는 놈이 나오면 우리는 곧 결박을 푼 다음 선장을 대사에게 드릴 테니 두 분이 일시에 달려들면 됩니다. 그러면 제 따위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놈만 없애버려 보시오. 그 아랫놈들은 더는 꿈쩍도 못할 것입니다. 제 계책이 어떻습니까? 노지심과 양지는 함께 찬성하였습니다. 참 묘책이오. 묘책. 그날 저녁에 여러 사람들은 술을 먹는 한편 길에서 먹을 건량도 마련하였고 다음날 오경에 일어난 그들은 배가 든든하게 아침을 먹은 다음 노지심은 행장과 보따리를 조정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날 양지와 노지심은 조정과 그의 처남 그리고 농꾼 6, 7명을 데리고 일용산으로 떠났고 한낮이 지나서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우선 노지심을 쉬이 풀 수 있게끔 밧줄로 골을 내어 묶어가지고 두 농꾼을 시켜 단단히 끌고 가게 시킵니다. 양지는 해를 가리는 삿갓을 쓰고 몸에는 해진 무명 적삼을 걸치고 박도를 들었으며 조정은 노지심의 성장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손에 공봉을 들고 앞뒤에서 호위하며 갔습니다. 산 밑에 이르러 바라보니 관문 위에는 쇠뇌 활 포석 그리고 재를 넣은 병기들이 늘어 놓여 있었고 관문 위에서 졸개들은 중에게 결박을 지어가지고 오는 걸 보더니 불이 나게 산 위로 올라가서 두목들에게 알립니다. 잠시 후 두목 둘이 관문 위에 나타나 소리칩니다. 너희들은 어디 사람들인데 뭘 하려고 왔느냐? 그 중놈은 어디서 붙잡았느냐? 저희들은 주점을 차려먹고 살고 있는데 이 뚱뚱한 중놈이 와서 술을 만취할 때까지 처먹더니 술값도 안 낼 뿐더러 지 혼자서 중얼거리기를 양산박 사람을 때로 몰고 와서 일용산을 들이쳐 부셔버리고 이 동네까지 도륙을 내겠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소인이 좋은 술을 더 먹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다음 묶어서 우리 동네의 후환도 없애고 대왕님께 충성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거 참 잘했다. 너희들은 거기서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 일용산에서 내려온 작은 두령 2명은 그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산채로 올라가 등용에게 그 뚱뚱한 화상이 잡혀왔다고 보고합니다. 등용은 작은 두령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 화상의 내장을 빼내 술안주로 먹어야 속이 풀리겠다며 당장 그놈을 잡아올리라고 말합니다. 영을 받은 졸개들은 관문을 열고 그들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양지와 조정은 노지심을 압송해 산채로 올라가며 새 관문을 힐끔거리며 보자 과연 험준했고 양쪽으로 높고 험한 산들이 절간을 둘러싸고 있는데 산봉우리들은 아득하고 오르내릴 수 있는 통로라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또한 관문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늘모, 포석, 쇠뇌의 강궁들을 배치해 놓았고 보주사 앞으로 올라가 보니 전당문도 3개인데 뜰은 반듯했으며 주위에는 성벽처럼 목책이 둘러쳐 있었습니다. 산문 앞에는 졸개 7, 8명이 서 있는데 묶여있는 노지심을 보고 저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붓습니다. 저 비루먹을 당나귀 같은 놈, 우리 대왕님께 상처를 입히더니만 오늘은 잡혀왔으니 이제 한 점 한 점 살집이 도련해질 것이네. 그러나 노지심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지심을 끌고 불전으로 들어가 보니 불전의 불상들은 모두 드러내고 복판에 호피 의자만 놓였는데 그 양쪽에 창과 몽둥이를 든 졸개 여럿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졸개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 등용이 호피 의자에 앉자 조정과 양지가 노지심을 바짝 끌고 섬돌 아래로 다가섰고 그때 등용이 말합니다. 이 비루먹을 당나귀 같은 놈아, 일전에 내 놈한테 채인 아랫배가 아직도 퍼렇게 부은 채 낫지 않았다. 그런데 내 놈도 내 앞에 끌려올 때가 있구나. 이때 노지심이 그의 거대한 몸을 세차게 움찔거리고 눈을 부릅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죽일 놈아, 이래도 달아날 테냐. 이때 두 놈꾼이 골을 내어 결박한 밧줄 끝을 잡아채서 확 풀어놓자 지심이 조정의 손에서 선장을 받아들고 수수깡처럼 가볍게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양지도 삿갓을 벗어던지고 박도를 꺼내어 비껴들었고 조정도 뭉치를 내두르고 여러 농군들도 다 함께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등용이 급히 도망치려고 했지만 어느새 날아온 노지심의 선장에 얻어맞아서 골통이 2조각이 났는데 그가 앉았던 의자마저 함께 부서져 날아가 버립니다. 노지심이 등용을 골로 보내는 사이 졸개들 역시 양지의 손에 몇 명이나 쓰러져 갔습니다. 다들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는 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릴 테다. 조정이 외치자 절간 앞뒤에 있던 4,500명의 졸개들과 몇몇 작은 두령들은 겁에 질려서 꼼짝 못하고 앞으로 나와 항복합니다. 이어 등용을 비롯한 졸개 몇몇의 시체를 뒷산으로 가져다 불살라버리게 하고 창고들을 점검하는 한편 방들을 점검하게 하고 또 절간 뒤로 가서 무슨 물건이 있는가 하고 둘러봅니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장만해서 먹고 마시기 시작했고 산채의 주인이 된 노지심과 양지가 축하연을 베풀자 졸개들은 모두 다 순순히 그들에게 복종했으며 종전대로 작은 두령을 두어 졸개들을 거느리게 했습니다. 조정은 축하연이 끝나자 노지심과 양지에게 하직을 한 다음 농군들을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생신 선물을 호송해가던 늙은 청지기와 10여 명의 금군들은 정신없이 북경으로 돌아와 양중서의 부중으로 들어가 대청 앞으로 나가 일제히 꿇어 엎드려 죄를 빌었습니다. 너희들은 먼 길에 수고를 했다. 그런데 양지알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말에 여럿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마치 사실인양 일러바치며 모든 죄를 양지에게 뒤집었습니다.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지란 놈은 아주 담이 크고 대은망덕한 놈이옵니다. 저희들은 출발한 지 6, 7일 정도가 지나 황리강이란 곳에 이르렀습지요.
거기서 양지란 놈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오늘 이같이 우리 모두가 양중선 아랫게 면목이 없게 되는 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놈 자체가 화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늙은 청지기와 10여 명의 군졸들은 황리강에서 있었던 일에 모두 앞에 양지를 집어넣고 자신들이 한 일에 정반대되는 말로 양중서에게 일러 바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술을 먹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지가 고집을 부리며 별일 없을 테니까 한 잔씩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잔씩 마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술 속에 양지와 미리 모력을 세워놓은 7 화적들이 몽환약을 타놓았고 결국 채 한 잔씩도 안 마시고 살짝 목만을 축였는데도 쓰러져 그들이 재물을 술에 실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막을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7 화적들은 일부러 술에 7의 대추를 잔뜩 실어놓고 대추를 팔러 다니는 장사꾼으로 속였고 특히 그들과 모력을 꾸민 양지가 적극 나서서 자기들을 안심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청지기는 양지를 더 이상 악질릴 수 없는 배은망덕한 도적놈으로 몰아세웠고 그의 말을 들은 양중서는 몸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불끈 쥐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저런 정배사리꾼 같으니라고. 제놈이 죄를 지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써 천거해 주어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도 배은망덕한 짓을 했더란 말이냐. 내 그놈을 잡기만 하면 능지처참을 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곤 곧바로 서리를 불러서 공문을 꾸미도록 하여 즉시 관찰을 밤낮을 도와 제주로 가도록 하였고 편지 한 통을 따로 써서 관속에게 주며 가능한 빨리 동경으로 가서 태사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빨리 동경에 도착한 관속이 태사에게 서신을 전해주자 그것을 읽고 난 태사는 대경실색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차는 관하에서 파견하던 굴레나 사령 등 속의 아전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으로 대담한 도적놈들이로구나. 작년에도 내 사위가 예물을 올려보낸 것을 중도에서 빼앗아 간 놈들을 여지껏 붙잡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또 같은 일을 저지른 놈들을 어찌 가만둘 수 있겠단 말이냐. 최 태사는 곧 공문을 써서 친히 부중에 이속에게 주어 제주로 보내 부윤에게 전하고 당장 그 도적들을 잡아 올리게 했습니다. 제주 부윤이 북경 대명부 유수사 양중서의 공문을 받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터에 거기에 더하여 통인이 들어와 또 고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젖을 화적으로 몰린 양지와 2년 연속으로 태사의 생신 예물을 강탈해간 도적들을 잡아들이라는 내용이 적힌 태사와 양중서의 공문을 받은 부윤이 곤욕을 치르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